네, 방금 소개받은 정성호 박사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 제안을 받았을 때는 재정학회랑 공동학회에서 간단히 생각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진짜 와보니까 또 약간 규모가 달라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또 회계적인 생각이 어떻게 접목될지 조금 그런 관점에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준비한 것은 처음에 이제 국제 기준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재정 정책이 들어갔으면 좋겠냐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맨 마지막에 적어둔 게 일러두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하면 제가 또 정부 기관에 있는 사람이라 조금 조심스러워서 이 자료를 만들면서 생각했던 것을 일러두기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는 오늘 발표할 내용들이 과거 정리 차원이 아니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바꿨으면 좋을까. 그래서 어찌 보면 미래지향적으로 약간 제안서 개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단순히 잘못 생각하면 회계는 그냥 숫자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과연 그게 숫자의 범주를 넘어서 과연 정부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투명하고 운용되는 어떤 기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찌 말하면 설명 책임 차원에서 정부 회계 정보가 되어야 될 것이고 좀 더 나가게 되면 이게 설명 책임에서 곧 증거 기반 정책 결정 기초 자료로 활용돼야지만이 그게 순수한 회계 정보를 넘어서 정책 결정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쓸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재정 정책의 근본 인프라로 자리 잡아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약간 고민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자꾸 좋은 재정 얘기를 하는데 진짜 더 나은 것은 좋은 회계 정보에서 나온다. 결국은 재정은 회계와 같이 가야 된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국제 기준에 보면 회계와 재정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그 일환에 나온 게 이제 발생주의 정보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주로 국제 기준에 이렇게 돼 있는 내용들을 한국에 접목하면 어떨까. 그래서 1라운드에서는 어찌되었든 2011 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정부의 국가 결산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좀 더 정책 결정 자료 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오늘 자리가 재정 회계 간에 어찌 보면 학제 간의 지식 공유를 좀 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되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조금 소대말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한번 오늘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냥 아젠다를 던지는 정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짤막짤막하게 좀 터치하고 갈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이제 국제 통계 기준에 나오는 GFS 개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잘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맨 처음에 보면 이제 공공 부문이 있고 두 개로 나눠지는 게 일반 정부와 공기업이 나눠집니다. 다시 이제 일반 정부 들어가게 되면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그다음에 사회보장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밑에 사회보장기금 점점점 되어 있는 것은 나라마다 일관화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든 거고 우리나라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사회보장기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따로 분리해 줄 수 있고 또 어떤 나라들은 지방정부에도 들어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 또 하나하나는 중앙정부에 보면 예산기관, 예산회계관, 사회보장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정석인데 이거 다 같이 묶으면 일반정부, 오늘 말하고는 D2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D1, 지금 말한 요거 D2고 그 다음에 공기업의 부분 이제 위에 있는 비금융 공기업이 포함되면 D3가 되고 밑에 공기업을 포함하면 그야말로 이제 D4, 공공부문 중에 D4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그림 있는 건 제가 또 추가를 한 건데 이제 공공부문 세타가 이 정도 된다 하는 측면에서 약간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GF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긴 한데 크게 GFS에 보면 부채는 크게 확정부채로 하나 나눈 게 있고 오른쪽에는 우발부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우발부채 좀 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여기 잘 안 보일 건데 좌측 왜 보면 그게 아더라 했는데 밑에 보면 연금 수급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가 국회 기준에 하면 기타 부채로 잡혀야 된다.
이건 제가 뭐 예전부터 글 썼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만, 그 다음에 우발부채도 크게 보면 밑에 이제 두 개 나누기, 이제 명시적 우발부채가 있고 암묵적 우발부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명시적 우발부채는 법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거, 우리 같으면 이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최근에 제가 다시 또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급 보증이 되어서 사실은 국제기준에 의하면 명시적 우발부채로 분류돼야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논의도 나중에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암묵적 우발부채는 법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뭐 우리 같으면 이제 사학연금 같은 게 그렇게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조금 국제는 좀 다르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GF에서 나오는 이제 우발부채가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이렇게 세분화시킨 건데, 이것도 이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정상태표 부기 항목으로 넣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이건 재정학 관점에서 주로 했던 내용이긴 한데, 이제 그야말로 부채 지속 가능성 분석이라고 있는 DSA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재가 수단이고, 그 다음에 MTDS는 과연 이 부채를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중기적으로 채무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국가 채무 관리 계획 뭐 이런 거 보고서도 작긴 하는데 약간 맥락이 다르고요. 2014년에 제가 DSS를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마스트리트 조약에 근거해서 일반적 우채가 60% 이상이냐 뭐 이런 걸 따졌는데, 지금은 그게 좀 없어졌고 약간 더 범주화가 좀 다른 것도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채 지속 가능성도 하나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회계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어찌 보면 약간 솔벤시 개념하고도 좀 접목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앞에 벽이 있어서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GF에서 나오는 상태표 운용표입니다. 우리나라 거로 좀 달라서 제가 왜 이걸 드렸냐 하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여기서 보면 순용자 순차익이 나오는데, 거기서 또 들어가면 이제 부채를 어떻게 나누는가 이런 개념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 또 하나 옆에 있는 거는 캐시 베이스 했을 때는 앞에 시자가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GF에서 기존에는 현금의 원칙 및 사용표로 하는데, 어찌 보면 이게 재정 운용표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약간 이 화두를 던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재정 상태표입니다. 상태표에 보면 자산은 비금융자산이 있고 금융자산 나눠지고, 부채는 또 나눠서 국내 국외 나눠진다. 그래서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좀 사뭇 달라서 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전부터 주장했는데, 오늘 또 한번 그걸 제가 그냥 약간 화두로 던질 생각으로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1 회계년도부터 국가결산 보고서가 이제 작성에 대해서 국회로 정식적으로 보고가 됐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주요 재정지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주요 재정지표로 하면 언뜻 재정학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걸로 해서 뭔가는 중고지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되는데 실제 이게 쓰여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좀 간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에 이제 띄워온 거고요. 우리가 지금 구전에 주가에서 중고지표로 쓰는 게 통합재정수지가 있고 관리재정수지가 주로 이제 중고지표로 쓰는데, 실상 국가개선 보고서에 있는 주요 재정지표는 잘 써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게 보면 자산과 부채 여기에 너무 타겟팅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럼 결론적으로 맨 처음에 국가 결산 보고서를 만들 때 자산과 부채의 증감 또는 이자 비용을 모니터링 하는 데는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했으나, 지금 벌써 1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이 재정지표로 무엇을 볼 수 있을까? 크게 유의미한 지표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조금 제가 이따가 다시 또 대안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건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안으로 제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자꾸 제가 지면에서 보게 되면 자꾸 일시차입 가지고 이제 사실 신문 기사 제목으로 만드는데, 그게 무슨 의미할까? 신문 기사에 보면 원래 뭐 얼마는 몇십 조를 갖더라. 사실은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시차입은 정부에서 순기능도 있고 그렇지 않는 기능도 있긴 하지만,
비용이 이렇게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회계나 재정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같은 정부라면 적어도 정부는 일치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했는데 일치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요번에 찾아봤더니 위에 있는 게 위에하고 밑에 있는 게 이제 2025년 3월하고 9월하고 한국에서 발표하는 자료이고요. 그다음 오른쪽은 저 열린 정의가 가면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좀 나고 있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24년 국가결산 보고서를 보면 쭉 럼섬에서 173조다 이렇게 해서 있는데 저는 이것도 조금 이번 기회에 좀 같이 세계가 같은 정부라면 적어도 같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밑에다가는 왜 다른지에 대한 정보는 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현재 우리의 재무제표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면, 위에 재정순원가에서 비교한 수익을 빼서 재정운용 결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용어가 재정운용 결과라는 게 맨 처음에 만드신 분이, 저도 들어는 봤습니다만, 다른 나라 같이 보면 수지 이렇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데, 제일 문제는 여기서 재정운용 순용가는 비용입니다. 이제 얼마 쓸 것인지를 먼저 하고, 비교한 수익 등 같은 이제 어찌 보면 세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비용에서 수익을 빼는 건데 전 세계 어느 국가 재무제표를 찾아봐도 비용에서 수익을 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바꿔야 되지 않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회계적인 용어를 모르고 봤을 때는 2024년 61.4조 원이 흑자 났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61.4조 적자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차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2024년 이제 국가결산체계 개편하면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동, 투자, 일반 유형, 사회기반, 무형이 이제 금융 유형을 바꿨고 부채는 차입부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제 기준에 조금 간다면 이것도 조금 더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는 하여튼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의 수익 빼는 거, 그 다음에 자산 또 이제 국제 기준 같으면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부채는 국내 국외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약간 그런 정책적으로 시간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얼마가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채는 우리나라 내부에서 부채는 이만큼이고 외국 부채는 이만큼이라는 게 줘야지 사실은 정책 결정한 사람도 유의할 텐데 현재로서는 약간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거는 지금 PSDS라고 공공부문부채 통계 지침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그냥 조금 편집하다 보니 글자가 막 깨지고 했는데 PSDS 즉 IMF 등이 만든 국제 통계 기준에 의하면 국제 통계 기준에 의하면 D1, D2, D3, D4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의 발생주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D1도 발생주의, D2도 발생주의, D3도 발생주의, D4도 발생주의. 좀 더 세부적으로 하면 D1은 중앙정부 기준의 부채, D2는 일반 정부 기준의 부채, D3는 비금융 공공부문의 부채, D4는 금융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 부채 이렇게 되는 게 PSDS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한국과 다르다라고 해서 벌써 12분이 지났는데 시간이 엄청 잘 빨리 지나갔는데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중간에 얘기하다 보면 앞뒤랑 매치가 안 되면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할 것 같아서 제가 들어가기를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문제의식에서 이 논의를 만들었나를 조금 한번 공유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5년부터 사실은 통합재정 수집이 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다가 또 최근에 코로나를 겪고 해서 결국은 재정적 쥐락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그러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면 일반 정부 사이드에 약간 부채를 늘릴 개연성도 있지만 좀 더 나가면 이게 비금융 공기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크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준재정 활동이 허심적으로 누적될 확률이 크다. 이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시그널을 줘야 된다라는 약간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 차원에서는 대차제대 법인은 극화가 평창을 하고 있더라는 문제의식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재정 준칙 같은 걸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로 국가채무비율 D1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 재정 건전성과 위험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이렇습니다. GFS가 이제 2014년 나오기 전에 보면 이제 GFS 86년이 현금주의고요. 그 다음에 01 버전이 발생주의 시작이 됐는데 일반 정부만의 기준으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만들어진 대체제가 아까 말씀드린 PSDS입니다. 그래서 공기업까지 포괄해 봐야지 그 나라의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만드는 게 PSDS인데 한국은 약간 좀 다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좀 재무 구조를 전체적으로 봐야 될 어떤 확정 여지가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게 많은 이제 국제 기준의 정합성이 보장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핵심 아젠다 제가 이제 던질 내용들은 제가 뭐 칼럼에도 좀 섭쓰이냐면 이제 준칙이라는 게 이제 논의가 됐다가 또 그만되다가 논의가 됐다 안 된다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얘기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준칙도 어느 정도 하나의 규율인데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해봤고 또 재정위원회도 조금은 지금 정도는 준칙이라든지 정부의 재정 수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독립적 위원회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PSDS나 GFS나 이런 기반에서 어떤 국가 부채 비율도 좀 이제 봐야 되지 않느냐. 좀 더 나가면 지금 뭐 작년 2024년도에 국가 결산 체계 개편에서 좀 그렇습니다만 미래지향적으로는 GFS형 국가 결산서 개편하면 어떨까? 호주가 그렇습니다. 호주가 GFS랑 똑같이 국가 결산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우발부채도 사실은 우발부채 준재정 활동도 실제로 잘 모니터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일단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고 또 한국은행에서 통화한 안정증권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적어도 이제 선진국 대회를 들어섰는데 과거의 패러다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도 조금 지금 정도는 제가 곧 하자는 게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이것도 한번 봐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정 거버넌스 아키텍처를 새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단계별로 노드별도 새로 정도는 만들면 어떨까? 그럼 다시 약간만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2000년도 초반에 3+1 재정 개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잘 되고 있는지를 새롭게 한번 터치해봐야 되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제2의 재정 개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때 이게 좀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약간 지금부터 던져보겠습니다, 내용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그런데 재정 준칙은 이제 보면 2025년 이거 피지컬 데이터셋에 있는 IMF 자료를 봤더니 123개 국가가 쓰고 있고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하나의 준칙만 쓰는 게 아니고 두세 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하면 2.8개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수지 준칙, 그 다음에 지출 준칙, 채무적 수입 준칙 쓰는데 대부분 나라는 주로 보면 이제 수지 준칙하고 채무 준칙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게 MTF가 아닌가라고 할 텐데 MTF라고 MTF는 좀 다른 게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 여기는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재정 관점에서 중기 재정 관점에서 뭘 좀 터치해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세입 구조도 봐야 된다. 지금까지 안 들었지만 세출만 얘기할 게 아니고 세입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중장기 채무 전략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같이 봐야 된다. 이게 MTF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위원회도 실질적으로는 2025년 기준 보니까 54개국이 이미 독립재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정위원회는 영국의 OBR 같은 데를 벤치마킹해서 어떨까. 제가 한국경제신문에 이제 쓴 내용인데요. 이게 OBR이 되게 장점은 장기재정 전망까지 다 해서 평가도 하고 해서 되게 신뢰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뭐 조금 이제 함축을 하게 되면 이 영국 같은 데는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무준칙, 수의준칙으로 하고 그 강력한 MTF가 작동되고 있더라. 그래서 시사점으로 이야기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재정주의 논의는 실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우리나라는 어찌되었든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는 건 행정부 내부에서는 공식 규범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법적인 성격보다는 규범적 성격이 강한데요. 실제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넓게 나갈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제기준 대비해서 어떤
재정준칙의 성격의 법적 강도를 조금 더 가미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종합을 하게 되면, 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했던 내용이 보면 수지준칙과 채무준칙을 주로 많이 썼는데, 이중 앵커로 가는 게 조금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법 형식도 고려 대상이 돼야 되는데, 주로 국제 기준 또는 주요국 OECD에 보면 헌법으로 쓰는 나라도 있고, 독일 같은 이제 헌법에 쓰는 나라도 있고, 주로 법률을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는 뭐 시행령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저는 법률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건 제 개인적 사견을 던져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예산 결산 중기 전망, 하나의 틀 안에서 통합 운용하는 게 결국은 이 재정준칙과 위원회의 어떤 과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약간 어찌 보면 평소에 생각 안 해서 봤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어찌되었던 국제 기준에는 아까 말씀드린 D1부터 D4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기준은 조금 상이합니다. 이제 국가채무 D1이라 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채무, 국가정부 채무는 또 세 분의 말씀을 드리면 국채, 차입국, 채무부담행위 3개가 있습니다. 요거에서 지방의 순채무를 플러스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국가채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PSDS는 중앙정부만의 발생적 기준이다라는 게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2023년 말 기준에서 D1은 뭐 46.9%, D2는 50%, 뭐 D3는 69.7% 이렇게 돼 있는데 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게 특히 D2하고 D3가 이제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19%가 차이 나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그 국가 단위가 수행해야 할 것을 준재정 활동으로 어떤 이전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는 안 적었습니다만 이게 회계로 말하면 구분 회계이거든요. 근데 구분 회계가 뭐 논의되다가 지금은 또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도 뭐 공공연하게 준재정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왜 여기서 2023년 기준을 썼냐라고 말씀드리면 이거는 국회 기준의 통계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시차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2023년밖에 못 썼습니다. 다른 자료는 다 24년인데 이건 2023년 말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 기준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도 최소한 공공부채를 층위화시켜서 어찌 보면 거시 건전이라든가 시스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도 중거지표로서 D2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냐. 좀 더 나가서 아까 DSA, MTS 말한 것처럼 중기 채무 전략도 지금 정도는 조금 설계를 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개인적 욕심이기도 하고 제 바람입니다만 우리가 말한 D1을 PSDS 기준으로 그냥 중앙정부 발생주의 지표로 전환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말씀드리면 D1부터 D3까지가 국제 기준에 부합되면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성도 높이고 그런 차원으로 가면 어떨까? 그것도 제가 하도록 던집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재정학적으로 이제 터치하는 부분인데 부채 지속 가능성을 과연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이게 보면 이제 DSA는 두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이제 로인컴 컨트리가 있고 우리는 이제 시장 접근 건데 SRDSF는 시장 접근 국가입니다. 어찌 말하면 잘 사는 나라 국가들이죠. 그래 과거에 2014년 기준에서 아까 말한 마스트리트 조약에 있는 60% 기준은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이따 나중에 경로를 보여줄 텐데 30에서 70의 범주에 있는지 히트맵을 작성해봐라. 그래서 결국은 부채도 잘 관리하고 정부가 조달을 얼마만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비용도 좀 측정을 해봐라. 또 여기 하나 숨어 있는 게 우발 부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우발 부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왼쪽 그림은 제가 이제 2023년 기준 일반 정부 부채가 50.7%입니다. 50.7%를 30에서 70% 밴드, 그 다음에 위쪽은 10에서 90% 밴드. 이게 어찌 말하면 분위별로 나눠봤을 때 이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추세를 가면 잘했을 때 중간 정도는 요 정도 되고
잘못했을 때는 저 위까지 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030년이 되면 적어도 D2는 잘하면 한 54% 언저리에서 많으면 55%, 56% 갈 수도 있다. 현재 층위를 유지한다면 이런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이제 히트맵인데요. 히트맵에서는 5가지 범주가 있죠. 그 중에 4번째가 우발부채인데요. 녹색은 그나마 건전하다. 그 다음에 중간이고 하이인데 아직까지 한국은 뭐 지금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는 하이에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시장 접근이라든지 우발부채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는 약간의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보여주면 국민들이 그렇구나. 재무제표 써서 이랬거든 나오는구나를 알 텐데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해서 또 던져본 거고요. 지금까지 이제 부채 쭉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종합하게 되면 D1, D2, D3를 PSDS에 좀 맞춰보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도 이제 부채가 얼마 머지않아 60% 간다는 전제하에 적어도 DSA를 한번 적용해서 한번 고민해보자 하는 설명해봤고요. 그 다음에 통합부채 관리 검토 차원에서 조금 부채 범주도 좀 확장해보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D2, D3는 어찌됐든 이제 산출을 합니다. D2는 IMF에서 말하는 필수 보고 지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반드시 보고해야 될 거고요. D3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7개, 8개 나라밖에 안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갭이 너무 많이 크니까 조금 이것도 좀 관리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또 해결적으로 말하면 공기업 재무 관리하는 곳이 있잖아요. 자산 2조 넘고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될 텐데 조금 같이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재정 활동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해서 국민한테 알려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하고 GFS 그전 어떤가라고 이제 아까 GFS는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적어도 아까 말한 마이너스면 흑자, 플러스면 적자 이게 직관적이지 않다. 이게 좀 구시대적 유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플러스면 적자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면 흑자가 이렇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흑자는 플러스로, 적자는 마이너스 될 수 있도록 수익과 비용을 바꾸면 당장 해결될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순금융자산에서도 우리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이렇게 나누고 부채도 사실은 국내 국외로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소대에 보여준 운영부에 우리도 순운용 수지, 그 다음에 뭐 순운용자 순차별 조금 규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한국은 조금 더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보장기금이 수익이 많아서 순수하게 순운용자 순차별을 하기엔 플러스가 되는데 그걸 좀 제외한다면 국제적으로 따라가면서 우리만의 그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어찌 보면 지금 이게 기존의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와 같은 개념인데 어찌됐든 현재 있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이미 두 개 다 적자로 돌아선 그런 일단 현실이기 때문에 실제 그 지표로서 효력을 다 할 수 있을까라고 약간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자세히 한번 터치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발부채만 좀 터치하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국가결산서 이제 주석에 보면 5번과 3번에 우발부채가 되게 막 이렇게 흩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조금 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용어도 우발상 뭐 약정상 이게 아니고 그냥 우발부채로 국제기준 용어들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주요 재정지표 8개를 적어도 우리 국가결산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조금 활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만든 거고요. 이거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안이어서 대체안으로 적긴 졌는데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는 재정 여력이 있는가,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이런 게 자산이 어떻게 되는가, 실제 또 운용자산이 어떤가, 이자 보상 비율이 어떤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에 통합재정 위험도도 조금 지금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결국은 우발부채까지 같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다시 연결하면 DSA까지 같이 연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된 거는 지금 어찌되었던 그 재무제표 외에 조금 이렇게 조금만 하면 이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기호 정의를 해본 거고요.
이것도 맨 처음에 우발부채를 맨 처음에 얘기한 사람은 폴라코바라는 사람입니다. 1999년도에 폴라코바가 만들어서 이제 우발부채라는 걸 이야기했고 또 입세스에도 나오고 뭐 여러 같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명시적 우발부채, 암묵적 볼부채로 이제 명시화된 것은 사실 GF에서 나온 내용이긴 한데 이것도 조금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국민연금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급보장종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면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이거는 국제 기준에 의하면 명시적 우발부채로 분류돼야 한다라는 게 하여튼 기준상은 맞고요. 그렇다 보면 또 사학연금도 머지않아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어떡하지라는 개인적 걱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뭐 말씀드린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보면 중기재정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같이 연계해서 나가야 되지 않냐라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한국은행 제가 들어가 봐서 이제 봤더니 통안정증권이라는 게 어찌 보면 한국은행 자체 증권이고요. 선진국 차원에서 통안정증권을 하는 나라가는 뭐 G7 정도에서는 없었고요. 한국이 유일하다 하는 게 제 생각에서 그렇다면 국제 중심 체계로 이제 가야 되지 않나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게 통화정책의 기본 수단이고 그것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거다. 그래야지 통화와 재정의 거버넌스가 단순 명료해진다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럼 가도기준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럼 신규 발행을 축소해 나가면 대체해 나가면서 결국은 나중에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게 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뭐 규모에 얘기할 게 아니고 결국은 국제 기준에 이렇더라라는 거하고 이것도 주요 자산만은 직접 당제는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게 대부분 많습니다. 선진국 중에는 거의 금지하고 있는 데가 많고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뭐 제가 하라 마라라는 차원보다가는 불가피하게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이것은 공개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뭐 정부 차원에서 장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자 비율도 조금 더 싸고 해서 어찌보면 정부가 유리하긴 한데 지금 정도는 이것도 조금 모니터링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공개만큼은 세 가지가 아까 말한 국가결산서,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조금 수치만은 갖춰야 되고 그 한국은행 또 분기별로 하고 뭐 근데 하여튼 어찌됐든 하나의 정보가 어찌됐든 여러 개로 공시가 된다면 적어도 같은 정보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게 어찌 보면 설명 책임을 다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이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아까 했던 말이 주로인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일관된 국고유동성 체계로 전환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비비도 사실은 조금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재정법상에 일반회계 예산총계 1%라고 이제 규정해 있고요. 목적 예비비는 별도 계산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선상에 보면 단일 예비비 항목으로 해서 조금 포괄적이라 성격 용도가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행정부 내부 절차에 치중하는 것이고 국회의 권한은 조금 사회 일이니까 조금 책임성 차원에서 조금 더 강화하는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회 사전심사라든지 뭐 우리가 좀 뭐 정국을 좀 하면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사전심사도 지금 정도는 조금 고려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한마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면 예비비가 예외재량 자원이 아니고 예외적 긴급재정수단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뭐 거의 이제 말씀드린 건 다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결산은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보고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의 어떤 그 정책 결정의 수단이 되었어야지 그냥 형식적인 보고 수단에 머물리면 이게 하는 사람만 힘들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의 재정 거버넌스 체계 안에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면서 뭔가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재정 여력이라든지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어떤 플랫폼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현재 결산서는 얼마나 빚을 졌지라는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어도 앞으로 어떤 틀에서 어떤 계정을 어떻게 위험 관리를 해나가서 재정 운용할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설명 책임을 다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